네, 오늘은 이제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죠. 워낙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컨텐츠를 보면은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이제 쇼캐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지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네 말 맞는 건 알겠는데 네 말이 맞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겠니? 이러다 큰일 날 것 같다. 전쟁도 날 것 같고 뭐 화폐 시스템이 붕괴돼 가지고 말이지 뭐 달러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는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대신에 거기에다가 베팅을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 모멘텀 투자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좀 더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왜 중요한지 이런 얘기. 결론은 이제 쇼켓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의 자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자산을 이 늘어나는 그림을 보면요. 뭐 이렇게 늘어났다가 올해 이제 많이 늘어났다. 너무 빨리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연준의 고민이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다면 많은 사람들이 야, 뭐야 이거?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연준이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이런 얘기들. 그런데 지금은 견제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을 때만 한 번씩 쓰는 거지 우리가 이거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봤지? 이거 줄이는 거? 줄이기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닌가. 즉 연준의 고민, 즉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ECB의 자산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ECB도 마찬가지로 뭐 이때 좀 줄이기도 하고 뭐 후회를 많이 했겠죠. 2013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어 음, 똑같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짜 엄청 빨리 올라가네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CB도 뭐 고민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고민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게 BOJ입니다. BOJ는 이제 일본 중앙은행인데요. 일본 중앙은행은 참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고민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고민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도 삐뚤빼뚤 꼬불꼬불이잖아요. 여기는 그냥 반듯한 거죠.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BOJ의 자산은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돈을 그냥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계속 똑같이. 그거를 왜 계속 믿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이건 고민이 들 정도로 이 BOJ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차이점이고 내년에도 아마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니? BOJ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22는? 22도 이 속도가 유지될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이 지금 보면은 오히려 더뭐 가파라 모르겠는데 아무튼 연준 또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게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물론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는 속도는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바꿀 만큼의 어떤 변화는 나타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그렇길래 네가 막 자꾸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유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올해 초가 전까지는 유가가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런데 올해 보시면 마이너스 40불. 그러니까 완전히 이때랑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유가가 갔던 이유는 저장 공간이었습니다. 저장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가임에도 불구하고 내다 팔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저장할 때만 있었다면 내가 거기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유가가 좀 올라오면 어차피 올라올 건데 마이너스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때 팔아도 되는 거를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아유 어쩔 수 없다. 팔아버려.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금 유가에다가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저장 공간이 문제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이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고 있는 채권의 원금, 이 차트를 저는 자주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그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2019년 8월, 그러니까 재작년 8월이 되겠죠. 이제는 DLS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금리 진짜 많아졌는데요.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마이너스 금리가 뭐야 도대체? 아니 이게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았을 때가 17조 달러였습니다. 17조 달러요. 네, 엄청난 규모죠. 아까 연준의 자산 7조 달러니까요. 네, 지금은 1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때에 비해서 이때는 얼마였냐면 투자 가능한 채권 중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고 있는 채권의 비중이 30%였어요. 근데 지금은 25%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채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채권이 올해 17% 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는 마이너스 유가에다가 또 기름을 내다 파는 사람,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사는 사람의 상황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사는 사람은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저장을 해놓으면 돼요. 그냥 놔두면 되잖아. 근데 이거를 저장해 놓을 데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사놓으면서 거기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돈을 저장해 놓는다는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사는 사람은 마이너스 유가에다 기름을 파는 사람이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돈이 넘쳐나고 있다. 통화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이 투자할 수 있는 등급의 채권이 17%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드려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채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말이 되니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확인을 해보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7조 달러입니다. 연준의 자산이 7조 달러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보시면 골드는 이제 11조 달러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스탁마켓 주식은 90조 달러인데 올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100조 달러 정도 됐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뎁트는 글로벌 부채는요 250조 달러였습니다. 올해 한 10% 이상 늘었다고 보면 300조 달러 됐을 것 같아요. 연준의 자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제가 막 화폐 가치 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게 7조 달러입니다. 근데 전 세계의 부채의 규모는 300조 달러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부채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려면 이미 문제가 됐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7년 전부터 계속 좋아했던 레이 달리오 형님이라고 모시고 있는 그분이 보면은 이코노믹 프린스플이라고 해가지고 이코노믹 머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을 하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13년이니까 7년이 넘은 자료인데 이거 정말 좋은 자료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뭐 조회수도 엄청납니다. 한번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크레딧입니다. 크레딧은 가장 중요하지만 여기 잘 보시면 잘 이해를 사람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다. 크레딧, 신용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신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맥주집에 펍에 가가지고 맥주를 한잔 하면서 현금을 주면은 그냥 딱 체결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크레딧 카드를 주면서 안에 크레딧 카드 끊고 이제 그 계산하고 이제 나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크레딧 카드를 긁었으니까 이분은 이 맥주를 먹은 사람은 돈을 아직 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분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분은 부채, 이분은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분이 나중에 이제 크레딧 카드 해가지고 잘 갚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이분이 갑자기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 그림 되게 재밌어요. 그림 그 영상에 보시면 되게 재밌는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 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셋은 뭐가 되죠? 똥이 되는 겁니다.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아까 그렸던 그 연준의 자산 그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누가 채권자인가? 누가 그 호프집의 주인인가?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연준의 총 자산이 늘어나는 규모는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7조 달러가 넘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채권을 보시면요. 어,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4.8조 달러 정도 됩니다. 4.8조 달러를 연준이 미국 채권을 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럼 미국 연준이 채 무자인가요? 채권자인가요? 연준이 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준이 돈을 찍어서 그 돈을 미국 정부한테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그림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프집에서 이 사람이 호프를 먹고 돈을 주고 돈을 안 주고 그냥 크레딧을 주고 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에셋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 연준이고 누가 미국 정부인가요? 어, 요게 센트럴 뱅크 연준이고요. 여기가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망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죠? 미국 정부가 연준 미안한데 내가 돈 못 줄 것 같아. 안녕. 그러면 도망가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크레딧의 문제라는 것이 큰 틀에서는 바뀌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부채라는 것은요, 결국은 라이빌리티, 의무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크레딧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크레딧, 신용을 여기한테 준 거예요. 그쵸? 신용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신용을 준 것을 에셋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죠. 자산이라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이게 물론 똥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뭐 나중에 이거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제가 죽기 전에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진 마시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린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달리오가 얘기하는 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롱텀 뎁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 사이클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6년에서 7년 정도라고 보시고 레이달리오님은 롱텀 뎁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점점 더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부채가 그만큼 계속 쌓이기 때문이다. 이게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고요. 롱텀 뎁의 피크는 이때쯤 언제 올 텐데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왔을 수도 있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이게 이렇게 급락하는 부채의 전체 총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걸 대공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아마 레이달리오 형님께서는 올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 성과가 좋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음,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것이 좀 저의 생각이고요. 그 부분을 좀 더 뒤에서 내일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10분이 좀 넘어서 내일은 그러면 왜 시스템 붕괴에 베팅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 하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연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짜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내용 그리고 투자자들의 변화는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